변호사님, 아버지는 평삭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고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봉투들은 뭐입니까? 고인께서 각 자녀분들께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장례식장. 이른 아침부터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러지는 고 박정수 씨의 빈소. 향년 79세였습니다. 빈소 앞에는 자녀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55살, 둘째 딸 박은희 52살, 막내 아들 박준석 49살. 세 남매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담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아프셨고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과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고인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조문객들의 말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성실하고 검소하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세 남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옷은 10년을 입었고 신발은 다 해질 때까지 신었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자녀들 생일 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재산이 없다. 물려줄 것도 없어.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잘 살아야 한다. 자녀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아버지는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집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그리고 밥 조금. 자녀들은 가끔 아버지를 찾아가 용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너희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충분해. 그렇게 아버지는 검소하게, 외롭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 한 중년 남자가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변호사 김영호 씨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세 남매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변호사 김영호라고 합니다. 큰아들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변호사님을 아셨나요? 네, 고인께서 5년 전부터 제 고객이셨습니다. 세 남매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알았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자녀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봉투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딸 은희에게, 막내 준석에게, 마지막으로 세 자녀에게. 세 남매는 봉투들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봉투들을 순서대로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세 분이 함께 계실 때 말입니다. 둘째 은희가 물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저도 모릅니다. 고인께서만 아셨습니다. 세 남매는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4개의 봉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아버지가 편지라도 남기신 건가? 막내 준석이 말했습니다. 형, 그냥 열어봐요. 우리 셋이 다 여기 있잖아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과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편지를 남긴다. 너는 기억하니? 1995년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을 말이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가을. 당시 21살이었던 민수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21살 대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둘은 낙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낙태 수술 비용은 150만 원. 민수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사채를 쓰기로 했습니다. 대학가 근처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5월 이자 30%, 3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복리로 붙는 조건이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힘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50만 원이 300만 원이 되었고 다시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민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한데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숨어 다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가 민수의 하숙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박민수. 돈 언제 갚을 거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미 석 달이 넘었어. 오늘 당장 5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너희 아버지한테 갈 거야.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채업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박민수.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았어. 원금의 이자까지 다. 넌 이제 자유야.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신 갚아줬단 말인가? 민수는 사채업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갚았는데요? 모르겠어. 나한테 현금 봉투를 놔두고 갔어. 쪽지에 박민수 빚 대신 갚음이라고만 써있더라. 민수는 그때부터 궁금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여자친구 부모님? 아니면 친구?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것을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그 비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민수야, 그때 내 빚을 갚아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내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가 숨어 다니는 것도 밤마다 걱정하는 것도 다 봤어. 아빠는 내가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았어. 대신 조용히 도와주기로 했지. 아빠는 그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빠가 10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깼어. 그 돈은 아빠가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거였어. 하지만 내가 더 급했으니까. 아빠는 내가 그 일로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몰래 도와줬지. 민수야, 아빠는 내가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아.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너는 그 후로 열심히 살았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렸어. 아빠는 자랑스럽다. 이 통장은 내가 갚지 못한 그 500만 원이야. 아빠가 너를 위해 다시 모았어.
이자까지 쳐서 1,000만 원이 되었어. 이제 내 거야. 잘 쓰렴. 아빠가. 민수는 통장 사본을 봤습니다. 정말로 1,0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은희와 막내 준석은 형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은희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는 편지를 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은희와 준석도 편지를 읽고 놀랐습니다. 형이 그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10년 적금을 깨셨다고. 그 돈이 500만 원이나 됐어?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은희가 자신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열어봐야겠어.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역시 편지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내 딸 잘 지내고 있니?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2005년 내가 결혼할 때 이야기 말이야. 은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05년 은희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은희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가구 구입비 모두 합치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은희와 남편은 각자 2천만 원씩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요.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미안하구나. 은희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은희는 남편과 함께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자를 내며 5년에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2,300 마이너스 2,600 나레이션 마이너스 아버지의 비밀 지원.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은희의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입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이 입금은 어디서 온 건가요? 익명으로 자동이체 설정된 것입니다. 송금자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는 궁금했지만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시댁에서 몰래 도와주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5년간 총 1,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은희는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았고 결국 원금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익명의 후원자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2,600 마이너스 2,830 나레이션 마이너스 편지의 고백. 지금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그 비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매달 20만 원을 보낸 사람은 아빠였어. 아빠는 내가 대출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 이자 걱정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아빠는 너에게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줄 수 없었어. 그런 돈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매달 20만 원은 만들 수 있었어.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빠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야간 근무를 더 많이 했어. 야간 수당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더 벌었지. 그 돈을 내게 보냈어. 5년 동안 말이야. 아빠는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했어. 하루에 4시간씩만 잤어. 힘들었지만 내 생각하면 괜찮았어. 내 딸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했어. 은희야, 너는 좋은 엄마가 되었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 통장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어. 내가 아이들 교육비로 쓰렴.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셨다는 것, 하루에 4시간씩만 주무셨다는 것, 그것이 모두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 은희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준석도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준석이 자신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열어볼게. 준석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의 이야기도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준석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준석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준석의 봉투 안에도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석아, 내 막내 아들 잘 지내니?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2015년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야. 준석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2015년 준석은 35살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답답했던 준석은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준석은 그동안 모은 돈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생각보다 적었고 운영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결국 카페를 접어야 했습니다. 준석은 3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카페를 정리하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준석은 절망했습니다. 36살 빚만 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석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빚도 생겼고.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아버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1,000만 원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준석아, 아빠는 그런 돈이 없단다. 미안하구나. 준석은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준석이 빚을 진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채무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네, 제가 갚은 적 없는데요. 누군가 대신 갚으셨습니다. 신원은 밝히지 않으셨고요. 준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단 말인가? 준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준석은 결국 그것을 미스터리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는 끝내 몰랐습니다. 지금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그 비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내 빚을 갚아준 사람은 아빠였어. 아빠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 사업 실패로 좌절하는 것도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 아빠는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어.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줬어. 1,00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빠는 그때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어. 경비원으로 15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 1,200만 원. 아빠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더 급했어. 아빠는 내 빚을 갚아주고 남은 200만 원으로 살았어. 아빠는 괜찮았어.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 준석아, 너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아빠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자랑스럽다. 이 통장에는 300만 원이 들어있어. 언젠가 내가 또 도전하고 싶을 때 쓰렴. 아빠는 내 편이야. 아빠가. 준석은 편지를 읽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 전부를 자신을 위해 쓰셨다는 것, 그리고 노후 준비도 포기하셨다는 것. 준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지? 둘째 은희도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해드렸어? 막내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자녀에게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긴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민수, 은희, 준석. 너희 셋의 편지를 다 읽었니? 아빠가 너희를 위해 한 일들을 알게 되었을 거야. 아빠는 평생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어. 아빠는 재산이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진짜 거짓말이었어. 아빠에게는 재산이 있었어. 많지는 않지만 있었지. 그럼 왜 아빠는 없다고 했을까? 이유를 설명하마. 아빠는 너희가 아빠 재산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재산을 기대하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되거든. 아빠는 너희가 자립하기를 바랐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어. 그래서 아빠는 재산이 없다고 말했고 가난하게 살았어. 너희가 아빠를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빠 재산을 노리지 않도록. 하지만 아빠는 너희가 힘들 때마다 몰래 도와줬어. 너희가 모르게 말이야.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 자식이 넘어질 때 일으켜주되 자식이 스스로 걷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야. 세 남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돈을 모았어. 너희에게 주지 않고 몰래 모았지. 그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니? 이 통장을 봐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 여기 있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을 봤습니다. 2억 3천만 원. 세 남매는 숨이 멎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아버지가 월세 원룸에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으면서 2억이 넘는 돈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는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간단해. 아빠는 번 돈의 절반을 항상 저축했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은 저축하고 100만 원으로 살았어. 30년 동안 그렇게 했어.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야. 아빠는 이 돈을 너희를 위해 모았어. 하지만 살아서 주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으니까. 이제 아빠는 세상을 떠났어. 이 돈은 너희 셋이 나눠 가지렴. 한 명당 약 7,700만 원씩. 이 돈으로 뭘 하든 너희 마음이야. 하지만 아빠의 바람이 있어. 이 돈을 쓸 때마다 아빠를 기억해 주렴.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렴.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되 힘들 때는 몰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 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 아빠는 자랑스럽다. 은희야, 너는 훌륭한 엄마야. 내 아이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는 알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준석아, 너는 실패를 딛고 일어섰어.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빠는 알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빠는 너희 셋을 평생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부모가 없어도 형제자매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야.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아빠가 영원히. 편지가 끝났습니다. 세 남매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은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고 올게요. 준석은 아버지가 주신 300만 원으로 작은 적금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가 힘들 때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세 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셀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이 힘들 때마다 몰래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씀 없으시고 무뚝뚝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